실제 만남은 뭐 성사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순위로 이어질 정치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제3지대론 그리고 삼총리 연대론 뭐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오늘은 좀 이분을 모시고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는 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준비된 백수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백수요? 아니 왜 불출마 선언을 일찍 하셔가지고. 불출마가 아니고요. 네. 불출마는 문재인 대표 시절에 2016년 총선 불출마를 네. 해서 했고요. 네. 그거를 바탕으로 네. 2017년 집권하고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고 네. 그때 또 백수를 정계은퇴. 또 스무스하게 했고 정계은퇴는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정계 은퇴를 했죠. 정치 안 하겠다. 네. 그래서 준비된 백수입니다. 준비된 백수.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니고요. 네. 16년 오랫동안 불출마부터 쭉 준비한. 17년 백의종군 네. 그리고 네. 백수까지. 예. 그러나 어쨌든 지금 정치 현안을 누구보다 꿰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모셔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지금 그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이낙연 전 총리의 소위 얘기하는 신당 창당론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를 종합을 해보면 실제 신당 못 만든다, 그 가능성이 없다, 낮다 이제 이런 전망이 우세한데요. 최 수석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떤 전망이세요? 우선 신당을 하신다고 하면 네.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목표로 네. 신당을 만들 건지 이런 것이 잘 안 보여요. 네. 그래서 통상은 이제 신당을 만든다 그러면 우선 이제 정치적 계기가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지역 기반이든 계층 기반이든 뭐 하여튼 그것이 아주 전국적이거나 전반적인 지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뭐 어느 정도 어느 지역을 뭐 석권한다든가 네. 과거 국민의당처럼 네. 아니면 뭐 전국 정당의 면모를 갖춰서 뭐 몇 석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정치적 목적들이 그래도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안개 속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인다. 그러면은 신당을 왜 하려고 하나 이런 것부터 조금 정리가 잘 안 되는. 네.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다당제 제3지대론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건 말씀드린 대로 신당을 왜 하는가에 대한 목적과 내용과 함께하는 세력 이런 것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건 네. 다시 말해서 이제 어디선가 신당을 한다면 틈새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력으로 신당을 할 만한 여건과 내용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네. 어딘가 틈새를 찾거나 혹은 어딘가 손잡아야 될 사람을 찾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준석 전 대표인가요? 틈새가? 저는 뭐 꼭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은데 자력으로 이게 안 되니까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당내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김민석 의원이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꾸라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80년대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민한당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 내년 선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분명하고 바르게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해야 되는 선거인데 여기서 왜 물타기용으로 신당을 한다고 하느냐라는 비판이 있고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는 이제 젊은 초선 의원이 그 자체로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비판에 좀 나섰습니다.
그거하고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과거의 민한당이라든가 민한당과도 다르다. 뭐 예. 사쿠라 네. 뭐 이런 지적하고 예. 조금 다른 것이 예. 그거는 정치적 목적이 있잖아요. 정치적 과제도 있고 그것이 이제 시시비비의 문제는 있어. 네. 평가의 문제는 예. 있어. 그런데 그럼 과연 이낙연 대표가 신당을 한다면 네. 민한당과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느냐. 혹은 몇 석을 얻더라도 하여튼 잘 나가는 예. 어떤 뭐 대선 후보나 네. 뭐 잘 나가는 세력하고 함께 해서 예. 내가 정치적으로 변절을 하더라도 함께 해서 원내에 입성하려고 하느냐. 예. 뭐 이런 목표가 뭐냐. 이런 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쿠라 논쟁하고 민한당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뭐냐? 네. 뭡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당을 누구와 왜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가 안 그려지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낙연 전 총리께서 정말 이재명 대표와 이 체제로는 예?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그냥 굉장히 이제 화가 나고 억제가 안 되고 하니까 뭔가라도 해야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분노의 표출 이것이 아니면은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꼴보기 싫어서 나간다 이런 겁니까 그러면? 이재명 미워서 나간다?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용서가 안 되고. 용납과 용서. 그게 아니면은요. 내가 왜 신당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하려고 하는지 이게 네. 우선은 기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네. 그렇다고 내가 변절을 해서라도 뭘 하겠다. 이것도 잘 안 보여요. 네. 그다음에 아까 이준석 대표 얘기를 했지만 소위 낙석연대 네. 이런 것이 이준석 대표가 그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송영길 대표하고 뭐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거예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네. 송영길 대표가 뭐 이준석 대표하고 뭐 연대? 함께 할 수 있다는데 예. 뭐 그냥 그건 그렇죠. 가차 없이. 맞아요. 근데 이낙연 대표는 만날 수는 있다 정도 한 거는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는 어떻든 국민의힘이라는 큰 틀에서 예. 용꿈을 꾸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하기 싫은 신당이지만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 대통령이 용납하지 않아서 국민의힘에 잔류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신당을 하게 되는 네. 요런 상황 아니에요. 예. 한다면. 그렇죠. 스토리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국민의힘하고 통합을 하든지 복귀를 하든지 네. 이런 걸 해야 될 정치적 운명이에요. 이준석 대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신당으로 나가도 대구에 나간다는 게 만약에 수도권이나 이런 데 나가서 설령 원내에 진입을 하더라도 네. 다시 국민의힘하고 통합을 하거나 돌아오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대구는 그야말로 보수의 심장 아니에요. 본산이고. 그렇죠. 거기서 입성한다는 거는 이후 정치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국민의힘하고 다시 회귀해서 합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있는 곳이 대구이기 때문에 신당하면 대구 출마거든요. 그럼 길이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이낙연의 길과 이준석의 길은 정말 다른 길이죠. 예. 그래서 예. 이낙연 대표하고 예. 또 함께 하면서까지 예. 이번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어서 이 제3 정치 세력 신당으로서 자리를 잡을 것이냐가 네. 이준석 대표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 국민의힘으로. 예. 네. 그러나 지금 잔류할 여건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준석 대표 메시지는 결국 그거 아니에요? 나 신당하기 싫다. 그러나 대통령이 저러고 당이 저래버리면은 나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방점은 신당하기 싫다예요. 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인 대통령의 변화와 당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본인을 섭수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하기 싫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운명이죠. 돌아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분을 잔류하지 못하는 이 당,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문제 제기, 또 당에 대한 문제 제기, 이걸로 불가피하게 신당하고 출마하더라도 되고, 이래서 생활하면 통합. 요게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이제 로드맵이다. 예, 생각이죠. 그래서 그냥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민주당 출신의 이낙연 대표하고 합치거나 네. 연대하는 순간 돌아올 수 있는 다리는 불살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그야말로 전국 정당하고 그걸로 그냥 엄청난 정치 세력이 돼서 네. 만들어서 그 다음에 다음 행보까지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네. 이낙연과 이준석 같이 할 가능성 제로다. 우선 제로라고 예. 보고요. 왜냐하면 결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에서 16대부터 국회의원 시작해서 5선입니다. 전남지사도 했고요. 당대표도 하고 전직 총리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런 분이 이준석 전 대표 영선에 뭐 소위 마삼선이라고 하는 그런 젊은 정치인한테 이낙연 대표가 당하는 꼴이 되는 겁니까? 아니 이용당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당한다고 얘기하기도 어렵죠. 네. 이준석 대표는 뭐 그건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이 네. 그것도 자신이 속했던 일단 친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혹은 나오는 정치인들이 만난다. 뭐 이런 것들 뭐 하나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 이상 이하의 뭐 어떤 발언이나 움직임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이용했다라고 하기도 참 뭐하죠. 근데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하고 다르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당을 왜 해야 되는지, 예. 뭘 목표로 해야 되는지, 누구와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얘기를 해야 잘 안 그려지니까 네. 이준석 대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네. 또 뭐 심지어는 뭐 유승민 대표도 유승민 만난다고. 대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무슨 윤여한 위원장도 아니고 이렇게 막 아무나 이렇게 막 예. 그래서 그거는 신당의 본체가 예. 잘 그려지지 않고 설계되어지지 않고 네. 따라서 명분도 뭐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네. 틈새 내지는 손잡을 사람 이런 세력 이런 것으로 자꾸 눈길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 대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수는 있어도 네. 그냥 정치적 퍼포먼스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신당에 대해서 정말 할 거냐. 그러니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힘주어 말하는 대목은 전제 조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하면 신당 안 해도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변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무슨 어떤 직을 뭐 선대위원장 뭐 이런 걸 준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안 가겠다. 신당은 정해진 수순이고 12월 27일 되면 탈당하고 신당 한다라는 입장인데 이것을 다 뒤집어 엎고 당으로 들어갈까요?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 네.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네. 그때 나가는 거죠. 그때 만드는 근데 거죠. 지금 장제원 의원도 그만두고 네. 예. 조치가 있으면 조치가 있으면은 안 나가는 거죠. 아니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엔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것도 아니고 네. 신당 가능성이 하루에 1%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일종의 신당 시위를 한 거거든요. 아, 이준석의 신당 시위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이제 특히 강서 보궐선거 예. 이후로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를 잘 갖고 갔어요. 예. 갔는데 어디서 삐걱했냐면 그럼 대통령이 뭘 변해야 되느냐 하니까 세 가지를 얘기했다. 예, 예. 용산 참사, 예. 아니,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예, 예. 용산구입니다. 이태원 참사 그리고 해병대 네. 예? 그 수사단 예. 문제.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거 너무 디테일하게 갔어요. 예. 특히 이제 해병대 수사단장 그 문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건 진짜 뇌관을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디테일로 가고 너무 세게 가면서 좀 윤 대통령 입장에서 조금 뭐랄까 변화를 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를 그야말로 이제 일종의 스테이 시킬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을 굉장히 그거는 봉쇄시켜버리는 네. 그런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 잘 오다가 거기서 네. 삐걱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특검 상황이 또 하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특검 상황이 굉장한 이 폭풍을 갖고 올 겁니다. 정치적 폭풍을.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환경, 처지, 그때 판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총선의 전망을 그야말로 아주 어렵게 만들거나 네. 이렇게 되면은 그때 좀 여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윤 대통령한테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12월 말에 민주당이 28일 날 벌써 다 됐는데 특검법 쌍특검 통과 처리 표결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름 안에 이제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부권 행사하고 돌려보냈을 때 그다음에 판세가 어떻게 될 건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복잡해졌단 말이죠.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했지. 김기현 대표 아마 오늘 내일 뭐 그만두니 많이 하겠지. 그 상황에서 비대위 나올 것이고 그동안 그 국민의힘에서 소위 이제 홍위병 논란을 낳았던 초재선 의원 그룹들이 줄을 어디로 서야 되나 지금 막 아무도 말이 없다는 뭐 이런 자중질환의 이제 상황에 놓여 있지.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신이 그럼 뭐 비대위원장 맡아서 해보시오라고 했을 때 안 나가고 맡아서 수락하고 국민의힘 정리정돈해서 총선 지휘할 수 있다. 선대위원장 맡아서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비대위원장은 모르겠는데요. 네. 아무튼 그런 어떤 이 변화가 오면 네. 이준석 대표는 신당 만들 이유가 없죠. 그럼 이준석 신당 가능성은 얼마로 예상하세요? 몇 % 정도로? 저는 제로 아니면 100. 제로 또는 100이다. 네. 예. 그래서 그게 키가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예. 이후 상황을 가지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거에 달려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판단할 거라고 보세요?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그냥 미루어 짐작컨대 네. 굉장히 강서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참패 이후에 고민을 많이 했고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열리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정치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지니까요. 그런 거 아닌가 싶었어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를 잘 갖고 오다가 너무 오버페이스를 했죠. 그게 이제 디테일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린 건데 그러면서 이게 좀 엉킨 것 같거든요. 상황이. 이후에 이제 쌍특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이제 이 정치적인 폭풍을 윤석열 대통령이 맞게 되면 네. 그때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딸려 있기 때문에 제로와 100 이거죠. 네. 완전히 이거는 극과 극의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하여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쉬워 보이기도 하고 상당히 유동적인 걸로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여전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신당이 딱 그냥 무조건 한다. 예. 이렇게 딱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면은 네. 일종의 신당 시위예요. 신당 시위다. 신당을 만들겠다 그러면 만들고 네. 타임 테이블 짜서 하고 이러면 되는데 전부 그냥 뭐 하루에 1%씩 올라간다. 지금 뭐 공모 연락망 만들고 있다. 뭐 출마할 사람 공모했더니 뭐 1000명이 800명이 모였다. 넘게 왔다. 뭐 전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상 신당을 만드는 네. 그런 이제 자기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네. 일종의 시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 신당 하기 싫어. 하게 만들지 마라. 그러려면 이렇게 해줘. 이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잘 충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포인트가 달려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소위 말해서 윤핵관
중에 핵관. 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가 네. 예상됐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뭔가 뭐 보도도 났습니다마는 뭐 쪼개기 후원이라든가 네, 이런 예. 것들이 공교롭게. 예. 근데 그게 보도 나기 전부터 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결국은 무릎 꿇을 거다. 본인은 뭐 지역구 지키겠다고 하고 서울 안 간다고 하고 네. 막 했지만 네. 결국은 꿇을 거다. 이게 뭔가 장제원 의원에 대한 이 소위 이제 캐비넷이 열린다. 네. 캐비넷. 예. 이런 이제 예측을 예. 다 이제 풍문처럼 돌았는데 네. 이게 공교롭게 보도가 되고 본인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로 봐야 되는 거죠. 사실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꺼냈다 어디선가. 네. 캐비넷에 있는 무언가. 예. 무언가가.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그런 풍문이 있었어요. 예. 뭔가 있다. 네. 그래 맞아요. 그것도 열릴 거다. 네. 김기현 대표도 꿇을 거다. 예. 그런데 뭐 저는 대표직을 유지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인 개인적인 대표직 외에 뭐 불출마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거는 뭐 실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네. 역시 이것도 열린 캐비넷의 영향으로 볼 수밖에 없는 네. 이런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초선 연판장 있잖아요. 네. 초선 연판장. 이 연판장이라는 게 이제 김기현 대표를 용산에서 그렇죠. 거의 그냥 무등 태워서 5등하는 사람을 1등 만들었던 네. 당대표 선출 과정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때 여론조사 1등 나경원 네. 가서 그냥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돌리고 이거 뭐 그렇죠. 정치하면서 이런 거 처음 봐요. 나오지 말라고 초선들이 연판장 돌리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어디서 그랬어요. 이 초선들이 아마 예. 다음에 예. 상당 정도 공천도 못 받을 거다. 지금 제가 어젯밤에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하고 전화통화하면서 취재를 했는데 이분들이 개혁 대상 1순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싹 다 공천 못 받을 거다라고 국민의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걸 보려면 네. 제일 큰 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의힘은 무엇인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됐던 거죠. 네. 국민의힘 옷을 입은 거죠. 예.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말 땀을 나누고 피를 나누고 이러면서 정권을 잡는 이런 과정을 함께 했던 동지적인 관계는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예. 대통령이 된 윤석열 당시 예. 후보는 그때부터 꿈꿨을 거라고요. 윤석열 당을 해보겠다. 그래서 윤석열 당 지금 하고 싶은 거 이거는 누구도 못 꺾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인데 윤석열 당으로 만드는 과정 여기에 이제 총선이 있는 거고요. 후보 시절에도 국민의힘 이대로는 안 된다. 차라리 이거 싹 갈아엎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후보가. 예. 그래서 이거 녹음 파일도 나왔잖아요. 난 사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더 싫어한다고. 예,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이번 총선이 윤석열 당을 만나요. 대권 프로젝트라는 과제를 잠깐 함께 했던 네. 그런 국민의힘에서 예. 바야흐로 윤석열 당을 만드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온 거죠. 네. 이거는 누구도 꺾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예. 국민의힘이 역대 최소 의석수 아니에요. 예. 지역구가 90석 남짓하다. 예. 그래서 비례대표 합쳐서 100열 몇 석이거든요. 네. 그러면 90석 남짓한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네. TK하고 PK 그리고 강남벨트 네. 그다음에 수도권의 뭐 연천 뭐 예. 이런 이제 예. 경기 북부. 외곽 예. 지역 예. 말고는 예. 국민의힘이 근소하게라도 우세 지역 예. 또 졌다는 얘기예요. 지난 총선에서. 그런데 용산, 네. 검사, 플러스 알파는 어디선가 또 이 공천을 받고자 대기 중인 네. 이런 명단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래서 검사하고 용산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어디선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 거냐, 험지로 갈 거냐, 좋은 텃밭으로 갈 전혀 거야. 아니. 딱 텃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국민의힘 황금 지역구로. 황금 지역. 여기는 다 현역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TK, PK 지난번 물갈이 그 퍼센테이지가요 60%가 넘어요. 맞아요.
절반 이상이요. 초선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연판장 돌린 사람들이 갑자기 그때는 선봉장이 돼서 나경원 주저앉히는 연판장 돌렸다가 지금 뭐 개혁 대상이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공천시장 원리에 안 맞는 거예요. 낙하산으로 누군가 꼽아야 되는데 네. 최소 의석수고 그거는 다시 말해서 황금지역구 아니면 지난번 총선에서 의원들 배출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길로 가야 되는데 초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를 제껴내야 돼요. 그래서 싹 다? 연판장 돌린 사람들도 공천 상당 정도 못 받는다라고 제가 그 당시에 얘기를 했던 네.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현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 공급, 수요 공급의 원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네. 현역들을 제껴내야 되는데 초선이 너무 많아. 제껴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용산이나 검사나 플러스 알파 어디선가 준비된 이런 사람들이 네. 경선을 통해서 공천 받는다? 불가능하죠. 현역 어떻게 이겨요? 그럼 다 전략 공천 받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목해서 볼 게 이철규 영입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이죠. 예. 강서 보궐선거 참패하고 책임지고 사무총장이 물러났는데 그 사무총장 이철구가 바로 그냥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왔잖아요. 네. 19일 만에 왔습니다. 전략 공천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인재 영입이 되면 예. 그거는 전략 공천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경선 수요 상당 정도를 뭉개고 뽑을 수 있는 요 통로가 인재 영입이고. 예. 그러니까 이철구가 가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현역이 탈당하거나 현역이 구속이 되거나 네. 현역이 불출마하거나 이런 지역은 전략 지역으로 지정하게 돼요. 네. 예. 요게 경선안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두 번째 현역이 소위 말해서 출마를 안 하는 지역은 감옥 가지 않거나 본인이 스스로 불출마하거나 이거 몇이나 돼요. 감옥 가거나 그 몇 명 안 될 것. 그러니까 꺾어야 되는 거예요 현역은. 그래서 윤핵관부터 날리고 중진 날리고 초선도 날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여기에 이제 뭐 살벌하다. 예. 캐비넷이 열린다는 풍문도 있고 그것은 증거는 없으나 네. 하여튼 그 풍문이 현실적으로 저항하던 장제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무릎을 꿇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현역들은 꼭 중진들에만 이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네. 이 수요, 낙하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역을 비워줘야 그 다음에 전략 공천할 수 있는 룸이 생긴다. 규칙의 힘을 얻어서 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인재영입 한 통로, 예. 비는 현역 한 통로, 예. 안 비면은 비게 하는 이 통로. 이것이 확보돼야 윤석열 당의 그림이 완성된다.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야, 근데 살벌한데 진짜 그렇게 해서 소위 얘기하는 윤석열 검찰당이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아니라 완벽한 윤석열 검찰당으로 변모를 하게 될 거다. 내년 총선에. 근데 지금 기본은 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과반이 목표인데요. 윤석열 검찰당을 해서 출마를 시켰을 때 과연 과반 의석이 가능할까요? 지금 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전두환 노태우 대 윤석열 한동훈 거의 판박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을 하고 있거든요. 승산이 높습니까? 저는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그러한 어떤 국민들이요. 네. 장제원 정도가 네. 불출마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불출마를 왜 하지? 이럴 게 아니고 네. 뭔가 총선을 앞두고 핵관 중에 핵관 장제원 의원이 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불출마로 헌신해서 예. 윤 대통령 정부의 성공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온몸을 불살라서 헌신했습니다. 이런 감동으로 와야 되거든. 네. 근데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뉴스는데도 감동은 아니야. 예. 그러다가
아니 거의 이런 거였어요. 나한테 남은 마지막 국회의원 이거 하나. 이것조차 뭐 그만둬야 되면 그만두겠다. 약간 이런 식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감동적인 어떤 헌신, 희생, 이런 것이 아니고 네. 뭔가 밀려서 불출마하는 거거든요. 그 앞에 장제원 의원의 행동과 네. 언어가 있어. 네. 그래서 이게 감동이 수반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혁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혁신 아니다. 네. 네. 혁신은 그야말로 안 되는 거 쳐내는 게 있고 또 희생이 뒷받침돼서 나를 불살리겠다 하면서 네. 아, 저 당이 국민들 앞에서 총선 앞두고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이러면서 국민들의 판단을 요청하는 건데 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동이 없어요. 네. 헌신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네. 사람들이. 예. 그런데 그림은 검찰당, 검찰 정권 이것이 마치 한 몸으로 만들어지는 예. 이런 것으로 현실화되면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과반 정당 만들어 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거기에 또 낙하산까지 막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고 그러는 것인데 네. 잘려나간 현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악소리 안 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네. 이걸 모르는 거죠. 정치는 국민들이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네. 이게 헌신도 아니고 혁신도 아니고 결국은 검찰 정권 검찰당을 하나의 완성해가는 네. 그래서 윤석열 당을 만들어가는 예. 이런 걸로 딱 인식되어지는데 비대위원장도 한동훈이야. 네. 그러면은 한동훈 개인에 대한 어떤 예. 뉴스밸리라든가 또 예. 이 보수층의 지지라든가 예.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예. 야 진짜 지금 방통위원장도 검사거든요. 네, 예, 그것도 권익위원장. 천하지 대목이 아니, 근데 지금 되는구나. 권익위원장 현직인데 방통위원장 하겠다고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로 보낸 상황이에요. 그만두지도 않았어요. 기도 안 권익위. 막힐 노릇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전국의 모든 권력기관이 검사가 다 하는 거기다가 정당까지 검사들이 장악을 해서 국회의원까지 의회까지 검사가 장악한다. 저는 그거는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매우 지나치고 네. 야 정말 저럴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야 저건 너무 지나친 거고 과연 진짜 그럴까? 근데 저는 진짜 그런다고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소위 말해서 믿을 수 있는 구석 그것은 검찰 권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으로서의 임기 이것을 해나가고 대통령 이후의 문제도 생각해 나간다면 이 검찰당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실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야 설마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현실화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진짜 비대위원장으로 올까요? 지금 현직 장관인데 설마 법무부 장관 겸직으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만두고 뭐 네.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조정하는 시간일까요, 지금? 저는 여전히 네. 한동훈 장관이 진짜로 출마할 것인가. 그러니까 출마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나오지 않으면 네. 비대위원장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사되더라도 네. 그것이 국민의힘 총선에 도움이 될까. 검찰공화국 검찰정당 윤석열당의 실체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이고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의 보수층에 대한 어떤 인기, 예. 보수층에 대한 인기나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중도층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그림이거든요. 네. 대통령 윤석열 검찰 출신. 예.
총선 비대위원장 한동훈 직전 법무부 장관 검찰 출신. 네. 뭐 이렇게 가버리면 그동안 많은 주요 인사들 검찰 출신 다 봐왔잖아요. 네? 금감원장, 네. 심지어는 용사안에 뭐 인사 파트, 민정 파트, 뭐 심지어는 뭐 총무까지 검사는 아니지만 검찰 출신 뭐 이런 식으로 쫙 장악하는데 총선 비대위원장 한동훈 그러면은 마이너스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땡큐예요. 나쁘진 않은데. 정말 땡큐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심판론 이것만으로 가야 된다. 깔끔하게 딴 거 얘기하지 말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김건희 특검도 좀 있어요. 납득할 수 없어요. 무슨 선물 반환 창고에 1년씩 가방을 두고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등등에 대해서 대응도 민주당식의 어떤 대응, 좀 더 세게 싸우는 모습 이런 게 없지 않냐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드리던 말씀 중에 하나가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정말 총선에 나오고 싶어 할까. 정말.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이건 좀 개인적으로 뭐 당연히 나오는 걸로 다 그렇게 네.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의구심이 있어요. 우선은 이제 민주당 얘기는 네. 그건 상대적인 거고 네. 경쟁 정당이기 때문에 예. 상대적인 거고 그냥 한동훈 국민의힘 최선의 그림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김한길 위원장이 온다는 소문도 있어요. 뭐 여러 소리 덜지만 안대희 검사설 뭐 등등이 있긴 합니다. 뭐 하여튼 김한길 위원장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최악의 그림이에요. 최악의 그림. 네, 막상 그렇게 되면은 예.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지금 등판해서 뭘 한다라는 게 본인의 생각하고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닐 수 있다. 지면 끝이고. 그럼 본인 비례대표나 뭐 어디 황금 지역구 나가서 그러면서 선거의 간판으로 뛰게 되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네, 황지 출마는 네, 절대 네.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총선 졌다.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용꿈이 있다면 네. 일단은 지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총선 이길 수 있는 확증도 없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등판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 저는 그 전에 한동훈 안 나온다고 아주 단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나오는 게 기정사실화되니까 예. 아니다 안 나온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기는 뭐 하는데 하여튼 한동훈 생각하고는 별로 안 맞는 상황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아까 이제 제가 좀 예. 드린 말씀에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오늘 좀 두 분의 국회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선거제도 퇴행 안 된다. 연동형 비례제 해달라라는 요구고요. 홍성국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경제 전문가, 경제통, 금융 전문가인데, 어떤 분들은 이분이 국회의원인지 몰랐다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민주당에 계셔야 되는 어떤 그 경제 전문가들이 초선만 하고 이거 당 떠나는 거 이거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홍성국 의원은 4년 전에 이제 영입될 때도 네. 사실은 굉장히 정말 특히 이제 경제 분야에 능력이 있으시고 특히 이제 실물 경제도 잘 아시고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죠. 근데 정치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뜻을 두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설득을 해서 모셔왔는데요. 네. 그래서 지극히 그거는 정치를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뭐 억지로 잡을 수는 없는 거고. 네. 이제 정치적으로 따지면은 이탄희 의원의 험지 출마 선언인데요. 네. 여기서 소위 말해서 이제 비례대표 제도를 전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네. 그리고 현안이고. 그래서 이 문제가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좀 잘 해결돼야 될 네. 과제가 민주당에게 있고 그걸 던진 거죠. 네. 이탄희 의원이. 예. 그다음에 하나가 네. 이제
국민의힘 상황은 이러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압승 내지는 뭐 과반 의석 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2012년하고 16년 총선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2012년 MB 정권 마지막 해에 치러진 4월 총선이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 지수 이런 거 엄청 높았거든요. 맞아요. 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 한다 그랬어요. 민주당이 졌어요. 졌어요. 네. 왜 졌나? 민주당이 선거를 치르고 임하는 민주당의 자세가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를 못한 거예요. 특히 중도층. 그래서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이 지고 저쪽이 가발을 했어요. 네. MB 정권 마지막 해예요. 정권 교체 지수가 하늘을 찌를 정도까지 그랬었죠. 그때 뭐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을 안 했겠지만 몇 가지 아주 안 좋은 민주당의 사건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2016년은 민주당이 아주 참패하고 네. 저쪽이 180석 심지어는 200석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근데 진방 논쟁, 맞아요. 김무성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중도층과 전통적 보수까지도 등을 돌리게 만드는 네.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의 선거를 치르는 그 정당의 태도, 모습, 또 절실성 이런 것들이 국민의 기준에서 확 그냥 어긋나 버리면 아무리 정권 교체 지수가 높고 네. 또 집권당이 잘못하거나 혹은 뭐 해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케이스가 12년, 16년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도요. 여권은 민주당이 좋아요. 그러나 예상보다 성적표가 안 좋을 가능성이 어디서 네. 현실화되느냐. 네. 선거를 치르는 민주당의 태도예요. 민주당의 태도를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냥 일단은 뭔가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국민의힘은 뭐 별로 감동이 없어서 다행이지. 네. 뭐 이제 윤핵관, 장제원, 뭐 또 김기현 대표도 어떻든 거취 결단을 하게 되고, 네. 뭐 이러면서 자기들 그림대로 가는데 네. 이거는 뭐 충돌도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그림이 꼭 좋은 그림인지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특히 한동훈까지 가세하게 네, 되면. 네. 그런데 민주당은 정책이든 뭐 혁신이든 공천 혁신이든 뭐 뭐든 아무 뉴스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래도 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뭐 탄핵하고 뭐 원내 전략은 잘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그냥 평소에 하던 거예요? 평소에 야당이 하는 거예요. 예. 네? 예. 그런데 총선을 위해서 뭘 하고 있냐? 어떻게 절박하게 예. 그리고 어떻게 뭐 필요하면 읍참마속 또 어떻게 자기 헌신 네. 그리고 어떻게 공천 혁신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이제 네.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하고 내놔야 되는 이런 뭐 그게 뭐 세대 교체가 됐던 뭐 인재 영입이 됐던 이런 것들이 딱 제시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제일 큰 길목이 걸림돌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뭘 해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된다. 예. 뭐라도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뭘 해야죠. 2020년도에는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네. 많이 이겼잖아요. 네.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요. 3년 되는 만으로 3년 되는데 총선이 치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겼어요. 네. 물론 이제 문정부 이 효과도 없지 않았죠. 코로나19 네. 뭐 이런 거 잘 대응하고. 그러나 이해찬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 불출마 선언 해야 된다는 주장하시는 저는 겁니까? 해야 된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 불출마해야 된다. 아니 우선은 민주당 대통령들은요. 예. 그게 뭐 하나의 이제 법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국회의원 아닌 상태에서 출마를 했고 네. 그 도전을 했고 네. 그리고 대통령이 됐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부산에서 떨어졌고 네. 문재인 대통령 불출마 선언하고 그래서 국회의원 하고 있다가 후보가 돼서 국회의원 놓고 한 게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을 떨어지거나 불출마하거나 안 한다고 하고 그냥 배수진 치고 했을 때 된 네.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무슨 뭐 소위 사법 리스크 프레임 뭐 이런 걸로 계속 네. 공격당해 왔잖아요. 네. 그래서 결코 아닌데 국회의원 출마가 소위 말해서 재판 리스크를 방어하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네. 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공격도 받는 거고 네. 또 대표가 먼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 있고요. 네. 뭐 험지 출마 이런 건 턱도 없는 얘기고 그렇다고 개항 또 출마한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대표가 그러면 총선을 위해서 뭘 할 거냐 이런 그러니까 게 안 보여요. 두 가지 얘기를 민주당 분들이 하시던데 하나는 그냥 편안하게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개항을 해 다시 출마하는 거다. 아니면 이거는 선거제도 개편하고 뭐 연관이 돼 있는데 병립형으로 바꾸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비례 후순위를 받아가지고 앞까지 다 당선시키는 그런 전략을 쓸 수 있다. 불출마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던데요. 일단 병립형은 두고 봐야죠. 네. 이게 총선 그거는 좀- 앞두고요. 예, 그건 뭐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두 개 다 아니라고 봐요. 개항을 출마도 왜냐하면 대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보통 과거의 총선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네. 정말 2년 동안 별짓을 다 당하고 별 공격을 다 당하고 체포동의안까지 가결되고 또 영장 기각되고 단식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겨야 돼요. 네. 치면은 끝이에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 내년 배수진을 총선. 쳐야 돼요. 배수진을 쳐라. 대표가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개항 출마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무총장이에요. 네. 조정식 사무총장? 예. 총선의 공천이라든가 이런 총선 업무를 책임지는 네. 차지 아니에요. 여기도 뭔가를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총선을 결기 있게 공천을 혁신하고 국민들에게 절박함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고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인다는 게 네.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도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달 되면 못 하는 거거든요. 201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당시 사무총장이 나중에 무죄 받았지만 네. 재판 중에 단독 공천을 얘기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가지고 사무총장 단독 난리가 나갖고 결국 출마도 못했어요. 근데 그분 어제 출마할 거라고 선언했는데. 아니 그거는 벌써 오래된 일이고. 2012년이니까 12년 전에 얘기. 예, 예.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 국민들 눈에는 굉장히 무리하게 보이고 안 좋게 보이고 이런 게 이제 감점으로 오는 거예요. 네, 예. 감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총장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총선을 치르려고 끌고 나갈 할지. 건지 이런 두 가지 대표와 사무총장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그러면 편안하게 선거 치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무난하게 선거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선거 전에 네. 무난하게 치르고 싶다고 한 선거 있잖아요. 네. 이게 무난하게 치러진 적이 없어요. 선거, 편하게 생각하고 야 지금은 이 오버페이스 하면 안 된다. 야 저쪽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 그냥 하면 된다. 이거 가지고 된 적이 없다니까요. 선거는. 그게 이제 무난한 공천, 뭐 정책 없는 선거, 뭐 이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헌신 없는 네. 이 선거, 이런 게 이제 무난한 건데. 네. 2012년도도 다 무난하게 생각했죠. 어차피 저쪽이 엉망이니까 엉망이니까. MB 정부 저렇게 심판론이 높은데 정권 심판론 하나만 가지고도 선거해도 된다. 지금도 그러던데 민주당이. 오로지 딴 거 군더더기 다 빼버리고 오로지 윤석열 심판 하나로 선거해야 된다. 다른 것들이 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하더니. 2012년을 다시 학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때 아주 너무 상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선거 진 거예요. 하나가 FTA 폐기예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FTA를
2012년 민주당 대표부터 FTA 폐기해야 된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특히 중도층이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그때 미 대사 만난다고 당 대표가 갔다가 만나지도 못했어요. 9시 뉴스 탑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반의석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은 낙검수 공천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막 항상 총선 때는 부활절이 끼잖아요. 개혁적인 목사님들까지도 막 그때 민주당 막 비판하고 막 그랬다고요. 공개적으로. 네. 그래서 몇 가지의 그런 편안한 공천, 편안한 선택이 결국은 그 편안함이 네. 이 폭탄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완전히 선거판을 그냥 흔들어 놓고 네. 결과를 또 뒤집히게 만들고 그랬던 거죠. 이번에는 2012년 상황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엄혹하다. 더 안 좋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검찰 정권에 검찰 당으로 변모해서 국회의석까지 검찰이 다 가져갔을 때의 상황을 상정하면 지금 생각만 해도 참 아찔한 이런 건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병립형이냐, 연동형 비례제냐, 이게 어쨌든 그 상당히 큰, 쟁점이 될 거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께서는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태도로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내에는 뭐 여러 백가쟁명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다 이제 현실론을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네, 현실. 이재명 대표도 뭐 멋있게 지면 뭐하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또 연동형, 준연동형 유지해야 된다는 분들도 야 현실적으로도 네. 이게 범민주연대, 범개혁연대로 훨씬 더 윤석열 정권이나 이런 것에 더 폭넓게 우리가 대응하고 할 수가 있다. 네. 이런 이제 현실론이거든요. 그거 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얘기. 지면 얼마나 지는데 이거 안 따져볼 수 없거든요. 마이너스 25개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위성정당을 저쪽은 하고 민주당 안 안 했을 때 했을 때. 얘기죠. 예. 근데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럼 여기도 위성정당 해야 된다고 저쪽이 하면 해야죠. 현실적으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위성정당 하지 말자는 분들이 75분이나 서명을 했는데 거기는 친명 비명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네. 위성정당 방지법을 전제하고 준연동형을 유지하자는데 네. 위성정당 방지법은 민주당이 노력을 해도 네. 국민의힘이 동의를 안 해주거든요. 네. 그럼 못 만들죠.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네. 1년 후에 이거 해봤자 이번 무슨 의미가 총선에는 있어요?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위성정당 방지법은 그냥 주장이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네. 그런데 병립형을 포기한다 그러면은 네. 현재의 이 기형적인 준연동제가 온전되는 거예요. 네. 위성정당 방지가 안 되고. 네. 그러면 저쪽은 위성정당 만들죠. 예. 그럼 민주당은 안 만들거나 민주당의 자매정당이 민주당 의석을 이제 갖게 되는 네. 이런 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25석 차이가 나든 뭐하든 네. 그것이 민주당 의석은 아니지만 반국민의힘 의석은 맞는 거거든요. 반국민의힘 의석이다. 예. 그런데 여기에 또 그럴 만한 자매 정당이 누구냐 예. 보면은 정치적으로 같이 하기 어려운 이제 인사들이 네. 하는 뭐 이런 게 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겠죠. 그다음에 또 그야말로 의미 있는 제3정당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정의당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네. 또 위성정당은 아니지만 그 자매정당이 정치적으로도 썩 내키지 않는 인물군이고 또 이 뭐 의미 있는 제3정당도 아니고 이러니까 별로 또 네. 하기 싫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병립형 회기가 안 되면요. 네. 위성정당 방지법이 통과 안 된 채로 그 실현이 안 된 네. 채로 지금 기형적인 준연동형제가 온전된다. 네. 둘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딜레마에 빠진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참 출구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더 늦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월 초에는 결론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종 마지노선이 뭐 국회 경험이 많으신. 그럼 뭐 2월 달에 해도 되죠. 2월 달에요? 그렇구나. 이것 좀 여쭤볼게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삼총리 연대당, 이건 가능성 있나요? 없나요? 가능성이 없죠. 없다. 제로. 진짜 제로다. 진짜 제로다. 그 정세균 전 총리하고 가까우시잖아요. 정세균 전 총리는 좀 어떤 입장이신 건가요? 정 총리님은 늘 애당심과 애국심으로 뭉쳐 있는 분이니까 당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총선 걱정 많이 하고 하는데 그 걱정이 당을 이탈해서 새로운 정치적 모색을 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라는 기준이 분명하시죠. 네. 그러면 당을 깨고 나가서 신당을 새 총리가 연대해서 만든다. 이것은 현실 불가능한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호사가들이나 혹은 상상력이 과도한 사람들의 어떤 자기 위안적 상상일 수는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정세균 총리는 딱 봐도 유리창 깨고 나갈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평소 스타일이 그런 분은 아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특별당비 500만 원 내신 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전 정무수석으로 보실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행위 있잖아요. 네. 정치적 행위든 그냥 액면 그대로 딱 보는 게 네. 가장 그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경남에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소속이시고. 그래서 경남의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 그래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당비 내는 거죠. 그런데 그냥 평소에 이제 이 정액 당비를. 이제 쭉 내시는 거 외에 특별 당비를 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일을 종종 해오셨죠. 어디 기부를 하고. 예전에도 한겨레신문 그렇죠. 할 때 어디 이런 것을 천문학적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목돈을 내시고 했던 일이 왕왕 있었고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이제 출마 선언했습니다. 586 다시 또 정치 전면에 등장하는 거냐? 민주당의 어떤 청산 대상 비슷하게 돼버렸었는데요. 586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586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그래서 한 보따리로 다 해서 그만둬야 된다. 혹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온당치 않다고 봐요. 부당하다. 아니 정치인은요. 그래서 똑같은 직군 출신의 정치인도 다 정치하는 방식과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586을 동일 세대를 한꺼번에 묶어갖고 이 기준도 애매해요. 총학생회장 이상 지는 전대협 의장 내지는 부의장을 의미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인영, 임종석, 오영신, 이런 사람들, 우상호 송갑석 이런 사람들, 이렇게 송갑석까지냐, 아니면 그냥 학생운동 했던 그 동일 세대 다냐. 그렇게 따지면 이제 많아지죠. 그렇죠. 100만 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가 있는 옛날에 운동권 출신 586은 뭐냐. 원희룡 장관. 거기는 그야말로 더 비단길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 보따지로 민주당 내 586 퇴진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 상식에도 안 맞고 기준도 모호한 거고 그래서 정치는 그렇잖아요. 그 세대의 역할을 다 했으니까 새로운 세대가 해야 된다. 그러네 세대 대표성의 마지막이 586이에요. 그 이후에는 세대 대표성이 없어요. 문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전문가와 대표성의 퇴조 시대예요. 지금도 옛날에 대표의 권위 이런 거 달라요. 어느 조직 어느 단체든 간에요. 그 다음에 전문성도
자기가 그걸 전공 안 했는데 뒤에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 네. 충분히 습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식과 교육.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표수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전문가의 퇴조 시대거든요. 그래서 대표성으로 그전에는 영입을 했어요. 제야의 대표성. 뭐 노동운동의 대표성, 뭐 이렇게 뭐 또 뭐 기업의 대표성, 그렇게 대표성으로 여성의 진출을 대표성. 해서 했는데 486은 세대 대표성의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에 후속 세대가 없잖아요. 그거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일괄적으로 몽땅 털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기준도 근거도 박약할 뿐더러 네. 정치적인 지적 내지는 이제 비판에 저는 불과하다고 보고요. 그냥 이게 잘하는 정치인 못하는 정치인 다 천차만별이듯이 이제 스스로들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네. 또 더 도전하고 경쟁해서 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1시간 1분 21초가 지났고요. 지금 4,000분이 넘는 분이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남양주의 제일 끝에 가평 경계 지점 거의 네. 다 되는 수동이라는 데서 어휴. 그 산속에서 거기서 사는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가기가 싫습니다. 다음에는 나올 때 네. 좀 한 3시간, 4시간. 4시간 정도로 묶어서. 정 안 되시면은 네. 1부 하고 2부 다른 사람하고 네, 예. 다시 3부로 3부 다시 또 불러주시고.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총선에 임하는 그런 자세, 결기 이런 것을 조금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환경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이명박 박근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라이벌이었고 또 친박 학살까지 공천해서 당했던 과정들을 겪으면서도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박근혜 의원이 손을 잡고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치렀어요. 그때 당원까지 개정하면서. 1년 6개월 전에 대통령 되려는 자는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되는데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에 박근혜 의원을 어떻게 보면 옹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원을 고쳐버려서 예외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긴다는 선거를 저쪽은 당내 통합으로 뒤집어 버린 거고 민주당은 헛발질을 좀 많이 해서 총선에 임하는 태도가 형편없었기 때문에 예상을 뒤엎고 진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등과 이 이명박 박근혜 당시 두 사람처럼 이 손을 잡아버리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를 뭘로 웅변할 것인가, 뭘로 판단을 요청할 것인가가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정말 꼭 좀 염두에 두고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좀 민주당 지도부에게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영상 메시지 같다 이런 말씀 생각도 좀 듭니다. 먼 길에서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저희가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